사자와 호랑이가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어때? 한판 붙어봐? 함부로 덤비지 않는 게 좋을걸. 생각만 해도 손에 땀을 줄 만한 빅매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호랑이는 아시아 산림에, 사자는 아프리카 초원에 살아서 자연 상태로는 마주치거나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와 관련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이 싸움 경기를 좋아해서 경기장에서 사자와 호랑이를 풀어놓고 싸움을 자주 시켰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호랑이가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군요. 학자들이나 사육사들도 일단 싸움이 붙으면 호랑이가 더 우세할 것이라는데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홀로 다니는 생활에 강한 호랑이와 달리 사자는 무리를 지어 사냥하고 생활하는 습관에 길들여진 만큼 무리에서 벗어나 호랑이와 1대1 승부에서 사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단순히 추측일 뿐 사자와 호랑이 승부의 확실한 결과는 알 수 없죠. 대신 각 분야의 최고의 동물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죠. 땅에 사는 동물 중 가장 큰 동물은 코끼리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종은 키 7m, 몸무게 5톤으로 자동차 5대에만 먹는 무게라고 합니다. 그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느라 코끼리 발의 면적은 매우 넓지만 사실 골격 구조로 봤을 때 발가락만으로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코끼리의 발바닥 속에는 탄력 있는 폭신폭신한 패드가 있어서 무거운 몸이 누르는 압력을 분산시켜줍니다. 이런 육중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코끼리는 매일 약 300kg, 쌀 50부대에 달하는 무게로 풀이나 나뭇가지, 뿌리, 열매를 먹고 100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해서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은 먹는 데 보내죠. 어마어마하게 먹는구나. 그런데 왜 키는 안 크니? 어쭈, 키만 크면 다야? 요즘은 큰 키가 대세라고. 아프리카 초원의 키다리 기린들의 키는 무려 5.7m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다 자란 기린의 목 길이만 무려 1.8m에서 2.4m가 되지만 의외로 목뼈의 수는 다른 동물과 똑같이 7개라고 합니다. 물론 목뼈가 다른 동물에 비해 상당히 큰데요. 또 기린의 혀는 동물 중 가장 길어서 최대 50cm나 된다고 합니다. 튼튼한 근육질에 가까워서 뭔가를 잡기에 안성맞춤이기도 하죠. 이것은 나뭇가지나 나뭇잎을 감아주고서 입속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탁 트인 시야, 맑은 공기. 키가 크다고 모든 걸 다 잘 보는 건 아니지. 그럼 눈이 좋은 게 최고라고. 타조의 시력은 무려 25.0으로 42.5m 떨어진 거리에서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타조의 시력이 좋은 이유는 안구가 테니스 공만한 크기로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망막에 맺히는 상이 커 세세한 부분까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타조는 이런 뛰어난 시력으로 천적의 움직임을 재빨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시속 4km 정도이지만 적이 가까이 오면 시속 90km 이상의 속도로 달립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90km 정도로 빠르다고 나한테 지금 도전장을 내미는 건가? 육지에 사는 동물 중 전속력으로 달릴 때나 혹은 갑자기 속도를 낼 때 치타를 따라올 동물이 없다고 합니다. 최고 시속 110km 이상으로 달린다고 하는데요. 달리기 시작한 지 3초 만에 시속 100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치타는 신체적으로 잘 달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머리에 쫙 빠진 날씬한 몸통, 기다란 꼬리까지 날렵한 선을 이루고 있는 거죠. 또 몸의 방향을 갑자기 바꿀 때 꼬리를 양옆으로 움직여 비행기 방향타처럼 방향을 조종합니다.
이번엔 비주얼 최강을 한번 찾아볼까요? 동안 최강자는 역시 우파루파입니다. 우파루파는 네 다리가 나온 후 성장을 멈추고 10여 년의 수명 기간 동안 변함없는 올챙이 외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덕분에 피터팬 도룡뇽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동물들이 살아가는 곳은 매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야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저마다 최고의 능력을 갖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요? 날씨가 서늘해지는 10월에서 11월쯤 되면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연어입니다. 아이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니 보통 일이 아니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내. 역시 고향의 물이 좋아. 연어가 그 먼 길을 거슬러 돌아오는 이유는 어릴 때 살던 곳으로 가서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3년에서 4년 전 떠났던 어린 연어는 태평양 건너 알래스카에 이르기까지 2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다가 고향을 찾는 겁니다. 계절이 바뀔 즈음 연어와 함께 먼 길을 찾아오는 손님은 또 있습니다. 시베리아와 같은 북쪽 지방에서 폭탄을 피해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죠. 오늘로 벌써 며칠째 날아온 거야? 조금만 더 서두르자. 거의 다 왔다고. 따뜻해. 올해도 여길 찾길 잘했어. 철새의 이동도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주요 철새들의 번식지는 중국 북부, 러시아 시베리아, 몽골 등지인데요. 이 지역들은 겨울이 되면 기온이 영하 30에서 40도로 떨어져 새는 물론 새의 먹이가 되는 풀이나 곤충 등 작은 생명체도 살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추위가 훨씬 덜해 땅이나 강물이 완전히 얼지 않고 갯벌이나 강가에도 먹이가 풍부한 편입니다. 그래서 원래 추위에 강한 새들도 9월 말에서 10월 초쯤이면 저 먼 북쪽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고 3월이면 북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동물들이 이주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거리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방향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이주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이렇게 알고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런 것을 배우지 않고도 그 본능적으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거리만큼 이동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아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그 아주 먼 거리를 그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뭐 이렇게 주로 배워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그 부모죠. 그러니까 부모를 쫓아간다거나 해가지고 이동 경로를 많이 배우기도 해요. 타고난 본능에 따라 혹은 학습에 따라 먼 길을 찾아온다고는 하지만 길을 너무 잘 찾아온다 싶죠. 그러한 연어의 신비한 능력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없지만 가능성 높은 주장들은 크게 둘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들이 태어난 강 속에 녹아있는 화학물질, 수온, 유속 등 고유의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유전적 특징을 보유한 상태로 성장한 후 이를 기억해 찾아온다는 건데요. 자기가 태어난 하천에서 한 달 남짓 살고도 3, 4년이 지난 후 입력된 수중 생태계 냄새를 조차 정확히 모천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연어가 냄새로 길을 찾는다면 철새의 길을 찾는 수단이 되는 것 중 하나가 태양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밤에 이동하는 철새는 별자리를 보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봐 철새, 먼 길 오느라 고생 좀 했겠는데. 길 찾아오는데 우리 따를 동물이 없지? 무슨 소리? 아직 내 능력의 반도 못 보여줬는데. 지금부터 잘 들어보라고.
후각 외에 연어가 길을 찾는 또 다른 방법으로 추측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장을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연어가 체내에 자기장 지도를 내장한 상태로 태어나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연어는 태어나 고향을 떠날 때부터 그 지역의 자기장을 기억하며 다른 지역에서 성장할 때도 이 자기장 패턴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철새 또한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자석의 힘에 의해 이동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철새는 망막 속 원추세포에 크립토크롬이란 단백질을 갖고 있어 자기장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먼 거리를 이동할 때도 올바른 길로 날아갈 수 있는 거죠.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 일생을 바치는 연어와 철새. 그들의 험난한 여정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미해결 과제로 남은 연어와 철새 미스테리가 곧 풀릴 날을 기대해 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물들은 저마다의 생존 전략으로 무장했습니다. 동물들의 작은 습관 하나도 알고 보면 생존을 위한 치밀한 행동인 경우가 있습니다. 2억 2천만 년 전부터 생존해온 악어는 호수로 들어오는 물길을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 잊지 않은 일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물길이 막히는 순간 호수의 물이 썩기 시작한다는 것을 악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먹잇감이 오지 않아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 산소가 풍부한 신선한 물이 계속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물길을 손질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뭘 그렇게 부지런을 떨어? 이 정도는 기본 아니겠어? 아, 귀찮아. 자꾸 그렇게 움직이면 배가 금방 꺼진다고. 한없이 게을러 보이는 판다는 느릿느릿 움직이면서 하루 14시간 이상을 대나무 줄기와 잎을 먹는 데 보낸다고 합니다. 사육 판다는 잠에서 깬 뒤 활동 시간의 3분의 1, 야생 판다는 하루의 절반 동안만 돌아다닌다고 하는데요. 이런 판다의 게으른 생활 방식은 육식동물의 소화기관이지만 영양가가 없는 대나무를 먹고 살아야 하는 판다가 선택한 마지막 생존 수단이죠. 영양가가 낮은 대나무를 먹고 살아남기 위해 몸의 신진대사를 낮추고 장기의 크기를 줄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판다는 게으름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나름의 대비책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펭귄의 경우 극지방에서 추위를 이기는 비법이 발에 있다고 합니다. 펭귄은 발바닥에 원더네트라는 특수한 혈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열 교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끝에서 올라오는 정맥피가 수많은 모세혈관 다발로 된 원더네트를 거치면서 적당히 따뜻해지는 것이죠. 그 덕분에 발바닥 온도가 몸보다 낮은 수준에서 얼지 않은 만큼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펭귄의 허들링도 추위를 견디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허들링이란 펭귄들이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몸을 밀착시켜 원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중간에 있던 펭귄이 몸이 어느 정도 데워지면 바깥에 서 있는 펭귄을 감싸 안는 방법으로 자리를 바꿔가며 체온을 유지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 추위를 이겨내는 것이죠. 야, 좀 더 밀착해봐. 추워도 너무 추워. 넌 춥냐? 난 덥다. 뜨겁고 메마른 환경의 사막은 일교차가 심하고 식물도 거의 없죠. 사막에서의 생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을 지키는 것인데요. 사막에 사는 정갈은 온몸이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어서 체내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먹잇감을 구하기 어려운 사막에서 생존이 가능하도록 1년 가까이 물만 먹고도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야,
물만 먹고 어떻게 살아? 먹이 사냥하는 법 한 수 배워볼래? 거미는 먹이를 잡기 위해 거미줄을 치죠. 거미의 배 아래쪽 꽁무니에는 실을 뽑아내는 방적돌기라는 특별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점액이 공기와 만나 굳어져서 실이 되는 것인데요. 거미줄을 쳐놓고 기다리다 곤충이 걸리면 달려가 끈적끈적한 실로 칭칭 감아 독을 내뿜어 잡아먹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거미줄을 만들고 하루가 지나면 이것을 모두 먹어치워 거미줄을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거미의 몸을 덮은 미세한 털들로 적들이 다가오는 희미한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미의 이 감각모는 각자가 모두 다양한 소리에 반응해 감각모 하나하나가 모두 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내 거미줄처럼 완벽한 사냥용 무기 본 적 있어? 아니, 귀찮게 거미줄은 왜 치고 그래? 머리 위에 뿔처럼 비늘이 2개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인 사라뿔 살모사. 뜨거운 낮 동안에는 모래 언덕에서 머리 위에 뿔만 내밀어 햇빛을 받아 몸을 덮이기도 하죠. 이 살모사의 사냥법은 모래 속에 얼굴을 묻어두고 은신하고 있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갑자기 튀어나와 강력한 독으로 먹잇감을 제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먹이 사냥만큼이나 생존을 위해서는 적을 만났을 때의 대응 방식도 중요할 텐데요. 푸르녀 도마뱀은 평소 공격적이지도 않고 온순한 동물로 길들이기 쉽다고 합니다. 겁이 많고 나무 구멍 등의 보금자리로부터 좀처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협을 느끼면 방어적 행동으로 소리를 내며 자신의 푸른 혀를 흔들어 자신을 방어한다고 합니다. 어때? 무섭지? 그리고 포식동물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변장을 하는 동물도 있는데요. 바로 카멜레온입니다. 나 찾아봐라. 주위 색과 유사하게 색을 바꿔 자신의 몸을 감추는 건데요. 카멜레온이 이렇게 색을 바꿀 수 있는 이유는 피부가 총 4겹으로 되어 있고 층마다 다른 색소가 존재해 이 피부층들이 빛을 반사하면서 세포들의 색소들이 색깔을 조합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색의 변화는 카멜레온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날씨가 더울 때 밝은 색소는 태양열을 쉽게 반사할 수 있게 해주며 날씨가 추울 때 어두운 색소는 더 많은 열을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연 속에서 타고난 본능으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동물들의 치열한 삶을 엿볼 수 있었네요. 이러한 동물의 습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만 인간과 동물의 진정한 공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